우리가 몰랐던 한국전쟁의 비화를 담고 있는 콜디스트 윈터 북리뷰 마지막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산과 장진호에서 참패를 당하고 후퇴한 이래 메가더의 명성은 크게 실추됐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내줬고 미군과 유엔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핵무기가 아니면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물론 트루먼 대통령까지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가 경기도 양주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한국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서울 광진구에 미군 휴양시설이 있던 지역을 워커힐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금의 워커힐 호텔과 워커힐로가 바로 이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겁니다. 워커의 후임으로 매튜 리즈웨이가 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워커와 달리 리즈웨이는 도쿄 사령부의 메가더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1950년 12월 26일에 부임한 리즈웨이는 가장 먼저 한국의 살을 애는 추위에 깜짝 놀랐고 미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덫에 걸린 쥐처럼 무기력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리즈웨이는 중국인을 세탁업자라고 부르는 인종적 편견을 가진 도쿄 사령부의 정보를 거부하고 CIA를 통해 중공군의 정보를 얻었고 미군과 중공군의 객관적인 전력을 처음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미군은 무기와 탄약은 많지만 많은 병력을 파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형 무기를 보유한 장점을 활용한 전쟁을 하는 게 유리했고 반면 중공군은 병력은 많지만 대형 무기 공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남쪽으로 보급선이 길게 늘어지면서 군수품 보급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리즈웨이는 심리적 충격과 감정적 피해가 커서 그렇지 미군 전체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진지를 구축한 뒤 공중으로 탄약과 군수품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리즈웨이가 이 작전을 처음으로 실험한 곳이 바로 지평리 전투입니다. 책에는 운산과 장진호 전투 이상으로 미군과 프랑스군 5,600명이 5만 중공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지평리 전투를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평리 전투야말로 미군이 중공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였고 제대로 된 지휘관과 작전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수의 중공군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나중에 이 지평리 전투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는 적절한 예시로서 미 군사 교과서에 수록됐다고 합니다. 핵무기 없이도 한반도의 전쟁 수행 가능성을 입증한 리즈웨이의 승리로 자신의 무능함이 더욱 드러나게 된 메가더는 이제 워싱턴 정부를 자신의 적이라고 착각하고 정부와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자유로운 아시아를 위한 십자군 전쟁에 비유한 메가더는 미국 정부가 전쟁을 수행할 충분한 군대를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이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 정부가 공산주의의 유화 정책을 편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51년 3월에 미국 정부는 휴전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안 메가더는 한국을 방문해 중국을 모욕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해 버립니다. 중국이 마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렸지만 결국 제대로 된 근대적 장비조차 갖출 능력이 없어서 억울한 인명피해만 늘렸다는 메가더의 공식 성명으로 중국과 미국 정부 모두 큰 충격에 휩싸였고 평화협상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총지휘관이 미국 대통령인지 연합군 총사령관인지를 구분짓는 문제였고 이때부터 메가더의 해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이 와중에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세계 어디서든
비밀리에 주고받는 모든 통신 내용을 도청해 왔는데 도쿄 주재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사관이 메가더가 한국 전쟁을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하고 말겠다고 확언했다고 본국에 보고한 내용을 도청한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트루먼은 책상을 탕탕 두드리면서 이런 매국노가 있나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결국 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했고 그 후임에 리즈웨이를 지명했습니다. 메가더는 일본인 25만 명의 눈물 어린 전송을 받았고 뉴욕에서는 미국인 700만 명의 환영을 받으며 카 퍼레이드를 벌였지만 그러나 상원 청문회에서 메가더의 그동안의 전략적 오류와 심각한 실수들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한때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꿈꿨던 메가더는 청문회가 끝난 이후 급속도로 역사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 다 전쟁을 끝낼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채 군인들만 죽어나가고 있었고 휴전협상이 시작됐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 속도는 느리기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승만은 남한 혼자서라도 계속 전투에 임할 거라고 밝혔는데 비록 자신이 한반도 이남을 통치하는 데 그칠지라도 이번 협상만은 뒤엎고 말겠다고 결심한 이승만은 평화협상의 중요한 의제였던 중국과 북한의 포로 중 강제 송환을 원치 않았던 반공 성향의 포로 2만 7천 명을 모두 한꺼번에 석방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양은 물론 중국과 미국도 발칵 뒤집어졌지만 결국 53년 7월 27일 중국과 북한, 미국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휴전을 통보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6.25 전쟁은 정전협정, 휴전협정으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든 전쟁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휴전한 지 70년 가까이 돼가는 지금까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콜디스트 윈터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글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미군의 비극을 통해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탐사보도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덕분에 쭉쭉 잘 읽혔고 우리가 몰랐던 미국 내부의 일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했지만 역시 미국인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쓴 르뽀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이나 한반도적 시각이 전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 사실들의 기록 속에서 행간을 읽고 알아채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드 헬버스템은 콜디스트 윈터 마지막 53장에서 한국전쟁이 일종의 계산착오에서 시작됐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측 정부와 군대가 내린 모든 결정이 하나같이 잘못된 계산에 근거했다는 점이 독특했다고 썼는데요. 그러나 헬버스템의 이런 결론은 역사가 겉으로 드러난 우연의 연속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버스템은 우선 미국의 경우 자국의 방어선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시킴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한국이 공격당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오판하게 한 점과 인종적 편견으로 인민군과 중공군의 저력을 과소평가한 점, 거기다 중공군의 참전 가능성을 끝까지 부인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점들을 중요한 계산착오라고 꼽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에치슨 라인이 정말 미 국무장관 에치슨의 실수였는지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딘 에치슨은 40살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발탁돼 재무차관과 국무차관을 지냈습니다. 4선에 막 성공한 루스벨트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는데 외교 정책 경험이 부족한 트루먼은 에치슨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도움을 받았을 만큼
에치스는 당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버스템은 이 책의 12장과 13장, 두 장에 걸쳐서 당시 미국 국방 예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축소돼 갔는데 미국이 강대국에서 초강대국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에 국무장관이 된 에치스는 전후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군 예산을 3배로 늘릴 것을 목표로 비밀 문서인 NSC-68을 만들었습니다. 70년대까지 20년간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던 이 문서는 소비에트 연방의 확대를 풍토병의 유행으로 미군을 치료제로 설명하면서 미국이 대규모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NSC-68은 국내 문제에 치중하고 싶어 했던 트루먼 대통령은 물론 냉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믿는 국방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비판과 비웃음을 받았고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사장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전쟁이 시작됨으로써 NSC-68은 새롭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결국 51년 가을에 책정된 다음 해 미 국방부 예산은 에치슨이 원했던 대로 13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55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향후 20년간 지속된 냉전 체제에서 미국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미국 군산복합체의 등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결성을 주도한 에치스는 냉전의 설계자라고 불리는데 책의 296페이지에 에치슨의 말이 나옵니다. 국방부 예산이 3배로 늘어나고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에치스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그 순간을 회고했다. 사실 한국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한국 전쟁이 터져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추진했던 미국의 군비 확대 정책이 어려웠을 거라는 에치슨의 속내에서 최소한 왜 미국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전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에치슨이 자국 방어선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만까지 제외한 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실제로 저명한 미국의 독립언론인 IF 스톤은 1950년부터 52년까지 한국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종군 기자들의 보도 내용과도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당시의 모든 언론 보도와 증거를 분석해 1952년 한국전쟁비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한국전쟁에 대한 최초의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톤은 한국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 미국의 정보부서들이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남한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방관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고 기다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톤은 이 책에서 당시 메가더처럼 전쟁을 확대하려고 한 강경파와 트루먼 에치슨 같은 온건파가 겉으로 보기엔 서로 대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을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안보국가로 만들기 위해 둘 다 평화보다 오히려 전쟁의 유지를 원했다는 점에서 같은 편이었다고 평가했고 무엇보다 서방 언론인들이 무심하게 전한 한국 도시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스톤은 평양은 물론 특히 원산 폭격의 경우 유엔군과 미군이 민간인 주거지에 수백 톤의 폭탄을 퍼부은 것은 야만적인 대학살이나 다름없다고 썼습니다. 스톤은 자신이 본 진실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쓰는 진정한 언론인이 되기 위해 1인 신문인 IF 스톤즈 위클리를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1960년대에 발행 부수가 7만 부에 달했고, 미국에서 스톤은 중국의 붉은 별을 쓴 에드거 스노우나 세계를 뒤흔든 10일의 저자 존 리드에 비견될 만큼 존경받는 언론인이었습니다. 헬버스템은 소련도 몇 차례 계산착오를 했다면서 우선 미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허락한 점을 들었지만 정말 소련의 계산착오였을까요? 남침 3일 만인 6월 27일에 벌써 유엔군 참전이 결정된 것은 거부권을 가진 소련이 안보리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김일성의 남침을 허락해놓고 다른 한편으로 유엔군의 참전을 허락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 최근 공개된 스탈린 문건에 의하면 스탈린이 직접 유엔 대사 그로미코에게 기권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 국가에 대한 부흥 지원을 본격화하자 동유럽 국가들의 동요에 위기감을 느낀 스탈린이 미국의 관심을 극동 지역의 전쟁으로 돌리길 원했다는 건데요. 더구나 스탈린은 끝까지 소련군은 파병하지 않고 미군이 처음엔 인민군, 다음엔 중공군을 상대하게 함으로써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를 팽창할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조용히 유럽에서 이익을 얻었던 소련이었을까요? 휴전 이후 핵무기를 쓰더라도 전쟁에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미국의 정치권과 주류 사회는 한국의 분단에 만족한 채 한국전쟁의 의미에 대해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고,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됐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전쟁이 아주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전투였고,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이 현대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이뤄낸 쾌거 중의 하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중국이 아직 정식 출범하기도 전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보기 좋게 이겼을 뿐 아니라 유엔 전체를 무색하게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중국이 한국전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모두의 반대를 물리치고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은 한국전쟁을 자신의 개인적 업적으로 여겼고, 종전과 함께 새로운 중국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이자 인민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미국에 고마워하는 것처럼 중국에 고마워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북한은 전쟁사를 기술하면서 중국의 신세를 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의 전쟁기념 박물관에도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희생된 이야기는 거의 언급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신화를 만들려다 보니 중공군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건데,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북중미 관계를 볼 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는 본격적인 냉전체제로 들어섰고, 9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은 통일됐지만 남한과 북한은 아직도 분단된 채 7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전쟁의 상처가 너무 커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이 특별히 분열적이고 이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사실 한국이 처음 분단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미국이 나서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분할했고, 소련이 여기에 찬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미국과 소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 세워진 데서 벌써 전쟁의 싹이 심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다른 곳이 아닌 극동의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을 이용해 대리전을 벌이는 것이 서로 아쉬울 것 없는 가장 이상적인 전쟁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눈치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단 직후인 1948년에 4.3과 여수 순천항쟁과 같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건들이 이미 있었고,
여기에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나는 것보다는 분단이 지속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남과 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는데, 문학과 사회평론을 통해 분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신 백낙청 선생님은 분단 상황 아래 놓여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좀 더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사회 분석 방법론으로서 분단 체제론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분단 체제론은 남과 북 모두 누구나 통일을 원하는데도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의 분단을 원하는 국내외 세력의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과 함께 대립하는 남과 북의 두 체제가 서로 관계가 악화될수록 양쪽 정권이 이익을 얻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분단을 재생산해왔고, 그럼으로써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을 억누르는 하나의 체제로 작용해왔다는 담론인데요. 한반도의 분단이 이토록 강고한 이유를 우리 민족이 특별히 분열적인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분단이 하나의 체제로 작용해온 데서 찾는 백낙청 선생님의 분단 체제론은 80년대 말에 나왔지만, 저는 이 분단 체제론이 지금도 우리 사회 현실을 꿰뚫는 가장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194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이 일제강점기 시대였다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쭉 분단 시대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이 분단을 고착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 분단 시대를 민족이 갈라졌다는 식의 민족 감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하나의 독특한 체제로서 분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지 실제적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여러분께 백낙청 선생님의 분단 체제론을 잘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6.25 전쟁을 미국인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풀어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쟁을 볼 수 있었던 콜디스트 윈터 북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